일타 강사에게 듣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집값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실 분이죠.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4의 길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도 시작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주요 이슈들을 연구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1부는요,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이야기 위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 기조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뭐 물가와 고용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기준금리를 소위 연방 기금금리라고 하는 Federal Funds Rate를 0.25% 상단으로 0.25%부터 시작해서 최근 이제 5.5%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사상 추후에 빠른 속도로 광폭으로 이제 올렸죠. 그렇게 올리면서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것이 급작스러운 어떤 자산 시장의 충격으로 오지 않을까 좀 염려도 했는데 크게 그렇게 뭐 충격받지 않았고요. 작년 후반기까지는 꽤 그래도 미국의 소위 주요 주가 지수들이 뭐 다우존스라든가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이런 지수들이 꽤 많이 빠졌긴 한데 올해 들어서 꽤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4% 정도 지난 밤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이렇게 올린 것은 무엇보다 이제 인플레이션 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급하게 이제 올렸는데 미국 연준이 타겟으로 생각하는 그 물가 지수 하면 CPI보다는 PC 물가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위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소위 코어 PC라고 하는 그러한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로 보면 최대치가 제일 높이 올랐을 때가 처음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바로 직전 2022년 2월에 이 5.4% 정도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러다가 최근 지표로 보면 이게 한 4.1%, 4.3%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조금 내려왔어요. 사실은 5.4에서 4.1, 4.3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컨트롤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이제 걱정했던 것이 실물 경제에 이제 큰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뭐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견조한 상태잖아요. 고용 시장이 지금 뭐 약간의 이제 위축되는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도 뭐 실업률로 보면 6월에 3.6%, 7월에 뭐 3.5%,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리고 뭐 실질 GDP 경제 성장률로 봐도 우리 1분기에 뭐 2.0%였다가 2분기에 2.1%이 정도면 뭐 거의 완전 고용 GDP 성장률 수준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제가 지금 뭐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 물가 지수 그리고 또 뭐 실업률 GDP 이렇게 다 보면 실물 경제 지표가 굉장히 견조한 상태고 또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그 주가 지수도 최근엔 도리어 오르고 있고 해서 많은 투자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거 뭐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 뭐 노 랜딩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사상 초유의 아주 뭐 굿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원래 파월이 조금 강한 매파적 발언을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이 이번에는 좀 덜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내놨더라고요. 금리 인상을 뭐 신중하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뭐 원론적이란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너무 예상한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뭐 매파적이기도 하고 뭐 비둘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매둘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물가는 안 잡혔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코어 PC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직 뭐 4% 상단에 있는데 우리 목표로 하는 것이 2%잖아요. 아직 그 2배 이상인데 지금 물가가 잡혔느냐 안 잡혔다.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올릴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혹시 이것이 실물 경제에 큰 충격으로 이제 갑자기 오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이 도리어 이제 지난 3월 뭐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은행들이 약간 이제 그 파산 상태도 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역 이제 중소은행 정도였는데 이것이 좀 더 이제 크게 확산될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뭐 안도하는 그러한 발언이었다. 뭐 비둘기적 발언이었다라고 도리어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리어 이제 랠리가 나타나는 뭐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안도적인 심리가 좀 시장에는 작용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향후 그럼 연말까지 아까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좀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조금 저는 올릴 거라고 보는 것이 일단 6월에 그 인플레이션율이 뭐 CPI로 봐도 그렇고 뭐 PC도 봐도 그렇고 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코어 PC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중요한 이유가 소위 원자재 가격, 코어 할 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원자재 가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원유 가격이잖아요. 원유 가격이 지난해 6월에 WTI 그러니까 그 텍사스 원유 가격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 그 배럴당 한 100달러 정도 되다가 그게 6월 정도 되면 이게 뭐 한 7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게 뭐 80달러 상단으로 계속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지난해 또 7월, 8월에는 도리어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소위 기저 효과가 이제 반대로 나타나고 해서 7월 달, 8월 달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도리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실물 지표 굉장히 견조한데 미국 연준의 위원이라면 우리 이 기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근데 한 번 더 네, 저라면 될것 같아요. 올려서 쐐기를 박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처음 올리기 시작한 게 지난해 3월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제롬 파월 그 의장이 너무 실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 2021년 중반 이후부터 뭐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뭐 6%, 7%막 이렇게 됐는데 CPI 기준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뭐 3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 3월까지 미뤘다가 이제 뒤늦게 막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도리어 이걸 뭐 그냥 느슨하게 생각을 해서 뭐 금리를 도리어 뭐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다시 뭐 높이는 이러한 우는 설마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라면 이제 올릴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 올리지 않더라도 실물 경제 지표가 이렇게 멀쩡한데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걸 낮출 수 있을까요? 못 낮추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계속 높게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낮춘다면 그거는 물가가 잡혀서 낮추는 게 아니라 물가가 설사 2%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낮췄다고 해도 실물 경제 지표가 그대로 계속 뭐 완전 고용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낮출 수 있나요? 안 낮추죠. 그냥 그 상태가 그냥 계속 뭐 실물 경제도 완전 고용 상태네 이렇게 되니까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런 사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나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여러 번 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할 때마다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결국은 좀 소위 그 경기 하강 국면 그 이상의 어떤 경제 위기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미국 경제가 설사 심각한 경제 위기가 안 되더라도 도리어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역사적으로 많이 사실은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우리가 보통 거시경제학을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림으로 총수요, 총곡선도 그리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에서는 이게 시차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고 긴축적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그것이
금방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년 내지 뭐 한 1년 반 정도 시차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오는데,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 2022년 3월부터라고 했잖아요. 제로부터 0.25인데 이게 이제 2.5까지 올라간 것이 언제냐면 7월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5.5까지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기준금리 좀 높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한 지난해 7월부터 조금씩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지금쯤 아마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이제 좀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우선 하면 2000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당시에 이제 1996년, 99년 6월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4.75%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뭐 그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닷컴 버블이 이미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2000년 6월까지 6.5%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거의 1.75%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려요. 그 올리는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 선으로 나타난 그 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약간 그 연두색으로 나타난 것이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실질 GDP 성장률이 왼쪽에 보시면 이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올리는 그 기간에 4%, 한 4.7%, 5%, 이 정도, 5% 가까운 그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도리어 약간 떨어졌지만 다시 또 오르기도 하고요. 제 말씀은 이 실질 GDP는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 높이는 기간 동안에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제가 2000년 6월까지 6.5%까지 올렸다고 했잖아요. 실제 근데 닷컴 버블이 언제 꺼졌냐면 2000년 3월에 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꺼지는 순간에도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물 지표라고 볼 수 있는 GDP가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연준은 계속 뭐 설마 이게 뭐 실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리어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었고, 기준금리 올린 상태에서도 2000년 11월까지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 실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률도 보면 4% 상단에서 얘가 도리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게 금방 실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리어 그럼 언제부터 GDP가 언제 떨어졌느냐? 아까 GDP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차를 두고 뒤늦게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떨어진 것은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졌고, 그 가운데 또 이 소위 얘기하는 실업률은 그 뒤에도 사실은 더 후행 지표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더 뒤늦게 여기 보시면 거의 1년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하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실업률이 막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늦게 이 소위 실물 지표가 움직인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GDP 성장률도 멀쩡하네. 그리고 또 실업률도 아직 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그 예전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한번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까요? 당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9년 6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계속 기준금리를 4.75에서 뭐 5.25까지 계속 올렸다고 했잖아요. 계속 올렸는데 그 올리는 순간 이 밑에 보시면 이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더 빠른 속도로 올라요. 기준금리를 막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계속 그냥 파티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이제 아까 닷컴 버블이 2000년 3월에 꺼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때 한번 떨어져서 크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또 그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얘가 다시 또 오른 듯 하다가 고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서 연쇄작용을 두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막 파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막 이제 소위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소위 나스닥 지수도 이제 거의 원위치로 돌아와요. 얘가 거의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이게 두 개를 딱 접히면 두 개가 거의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데칼코마니예요. 그렇게 급하게 많이 떨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보다도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2008년 당시를 한번 볼까요? 2008년도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이제 상당히 낮은 상태였잖아요. 왜 낮았냐면 좀 전에 그 닷컴 버블이 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준이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번에 반대로 막 급하게 기준금리를 1% 수준까지 막 낮추거든요. 이렇게 낮추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시장이 버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막 버블이 생겨가지고 잘 아시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2004년 6월부터 높이기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2006년 7월까지 5.25%까지 막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올리는데 1% 수준에서 한 5.25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랑 약간 비슷한데 지금은 좀 더 0.25에서 5.5까지 좀 더 단기간에 한 1년 한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급하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아까 초록색이 실질 GDP 성장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떨어지나요? 거의 안 떨어져요. 계속 이게 지금 한 4%, 3%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완전 고용, 실질 GDP 성장률 수준이에요. 거의 안 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실업률도 보시면 이게 실업률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건데 실업률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은 도리어 경제 상황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높아져야지만 나쁜 건데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실질 경제 지표가 떨어졌느냐. 여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미국의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경기 하강 국면이에요. 그 기준금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연준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한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실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실기를 해서 도리어 소위 우리 거시경제 정책을 우리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경기를 불안정화하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때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여기 나스닥 지수도 한번 함께 보시면 여기 지금 계속 지금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1% 수준에서 5.25까지 높였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나요? 계속 높아져요. 지금하고 뭐가 다르죠?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계속 상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6년 초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은행들이 서서히 파산하기 시작을 하고 2007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어스턴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 가지 뭐 은행들이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큰 게 한번 터지면 이번에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그때 우르르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군집 효과 또는 이제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이제 벼랑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뭐 IMF 비슷한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저는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 국제적으로 어땠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이제 한번 준비해봤어요. 미국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것이 미국의 이제 연방기금금리, 소위 기준금리의 움직임인데 여기 보시면 소위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70년대 소위 그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이제 경기도 침체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막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미국의 경우 이걸 어떻게 되느냐. 경기를 잡으려고 하면 돈을 더 풀어야 되고 도리어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돈을 도리어 유동성을 줄여야 되는 이러한 이제 소위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이것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급하게 이제 올리는 것이 80년, 81년 요때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가 상당히 그때도 이제 소위 침체 국면으로 오긴 왔었는데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어디로 오냐면 당시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라틴 아메리카, 소위 얘기하는 중남미 부채 위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2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멕시코가 채무 불이행을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당시에 그 중남미 국가 한 16개 국가가 다 부도 사태가 돼버려요. 94년부터 여기에 기준금리 막 높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 막 높이는데 옆에 있는 멕시코가 95년부터 다시 또 파산 상태가 되고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97년에 가서 나타나요. 좀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소위 경기 침체라든가 경제 위기가 늦게 나타나는데 어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은 더더욱 좀 더 늦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한 것은 7월부터다. 당분간 이게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높일 수밖에 없다. 만약 떨어진다면 그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게 계속 기준금리를 높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의 그 경제 사정이 이제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뭐 낮추면 그럼 우리나라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사정이 나쁘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아요? 수출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미국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또 나빠지면 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절대로 지금 그렇게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다. 다만 이 투자자 보통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유튜브 그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위 전문가이신 분들이 대부분 뭘 보고 계시냐면 실물 경제를 보지 않고 주식 시장만 보세요. 그 주식 시장이 멀쩡하면 경제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제 위기 얘기하면 도대체 오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현우 교수라는 사람은 주식 투자나 하는 거야? 까봐라 뭐 이런 사람 댓글 다른 것도 내가 봤는데 아니 지금 당장에 내가 다 팔라는 뜻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경제 위기라는 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의사예요. 우리 이 기자님이 환자로 이제 병원에 상담하러 왔어요. 딱 보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보니까 당뇨병 걸렸어요. 거기다 콜레스테롤도 엄청 높아요. 고지혈증이야. 근데 보니까 술, 담배까지 하네요. 거기에다가 뭐 운동도 안 해요. 고기는 엄청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냥 진통제는 하나 드릴게요. 그냥 뭐 혈압 강화제 하나 드릴 테니까 그냥 알아서 그렇게 사세요. 위기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당신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거 체질 바꾸지 않으면 곧 쓰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의사잖아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우리 경제를 볼 때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의사로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내부 상황이 진짜 뭐 당뇨병 걸렸냐, 뭐 콜레스테롤 걸렸냐, 진짜 내부적으로 또 그래요.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만 제가 막 이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 말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뭐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도 좀 술, 담배 끊고 고기 좀 줄이고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막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이렇게 딱 올 때 내가 푹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심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오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라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 한국에 줄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뭐부터 보나요? 우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기 지금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80년에 한번 마이너스 1.6% 역성장하는 그런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97년 아까 잠깐 얘기했던 IMF 위기 또는 외환위기라고 할 때 그때 5.1% 마이너스 성장을 한번 했었고 2008년도에 또 0.8%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역성장 근처까지 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2000년 소위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0.6%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과 2020년은 우리 내부가 잘못해서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80년하고 97년도의 경우에는 외부적 충격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크게 역성장했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97년 외환위기 때도 소위 고금리 상태 때문에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이렇게 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당시에 뭐 30대 재벌 중에 한 10개 재벌 정도가 소위 이제 부도 상태가 막 됐는데 이미 그 전부터 92년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뭐 경상수지 적자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계속 나쁜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추세를 보면 어때요? 이게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은 있지만 경기 순환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추세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80년대 이때는 10% 이상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완전 과거 같지만 저는 엊그저께 일 같아요. 우리가 그 10% 이상의 그러한 고도 성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고요. 하다못해 97년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도에도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했고 거의 뭐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쭉 떨어져 가지고 이게 5% 후반부를 하다가 5% 하단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2%, 3%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 이게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하냐면 지금 뭐 한국에 한 1.4% 정도 수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올 초에 뭐라고 그러냐면 상저하구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상저하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저하저 정도 보면 잘 보고 상저, 하저 플러스 뭐 이 정도 하저가 더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1%뭐 내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머징 국가들, 신흥 국가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 공통적인 조건이 뭐냐면 젊은 인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인구를 뭐 아프리카도 지금 젊은 인구인데 그 경제 성장 안 하냐.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인구 플러스 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뭐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경제 개방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뭐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막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젊은 인구,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젊은 인구니까 이 양질의 젊은 인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어들인 외화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술들 더하고 원자재 더 사와가지고 물건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다시 수출해가지고 또 벌어들인 그 외화 가지고 더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점점 그렇게 새로운 젊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 이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냐면 소위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18%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뭐 18% 정도면 어느 정도 높으냐면 14%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 인구가 됐다 했는데 20% 넘으면 초고령 인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아직 OECD 평균도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냐면 바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OECD 평균으로 보면 한 1.53명 정도 되는데 가장 최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0.78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작년이 뭐 이거 보통 한 2.1명 정도 돼야지만 현재 상태의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 뭐 전반기 뭐 보면 올해 0.78명이 아니라 0.7명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한 전 세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게 보통 한 10%포인트 정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요. GDP가 한 2.5%에서 한 3.5% 정도 낮아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4%라면 그거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더 낮아진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지면 이게 뭐 한 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고 더 진척이 되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일본이 지금 한 30% 정도 돼요. 29% 정도 약간 넘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30년대 초면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
이거를 지금 우리도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으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거 뭐 기절할 것 같다는 뭐 그런 최근에 뉴스도 있었는데 또 외국 투자자들도 이거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수출 주도형 소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소위 수출 시장이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수출 경쟁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뭐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패권 경쟁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세계화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소위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면서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 뭐 아니면 더 분권화된, 분절화된 그러한 시장으로 막 나뉘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나라 직접 뭐 여기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뭐 중간재 그리고 최종 조리까지 해서 수출하는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그거는 전체 수출에서 거의 극소수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그걸 갖다 가공해가지고 중간재로 해외에 팔아요. 대표적인 품목이 뭐예요?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미중 간 패권 경쟁하고 이러면서 지금 중국으로의 그런 수출이 여의치 않고 물론 뭐 중국으로만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수출은 거의 절반이 다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의 그러한 어떤 수출 자체가 또 지금 뭐 20% 이상 뭐 두 자릿수 이상 막 크게 막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국으로의 그런 어떤 중간재 수출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 세계 수출 시장을 보시면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중국으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그리고 또 많이 수출하는 아세안, EU, 일본 다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다 마이너스 한다는 건 뭐죠? 그리고 뭐 그래도 지난번 최근 데이터 보면 그래도 뭐 흑자 나타났다는데 흑자는 아슬아슬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수입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수입이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원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원자재 수입을 아무래도 그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떨어진 거예요. 전형적인 불황흑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자랑할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제가 당뇨병의 합병증이 지금 하나 지금 생겨났죠. 소위 지난 뭐 한 2017년부터 따져가지고 서울의 뭐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한 지난해 뭐 한 중반까지 한 세 배 가까이 올랐어요. 세 배 정도 올랐어요. 제가 볼 때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올랐는데 그게 오르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가계부채가 뭐 이게 눈덩이처럼 막 이게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커졌느냐면 뭐 GDP 대비 뭐 한 105%까지 막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계부채가 그 정도고요. 거기 한국경제연구원이 뭐 발표한 최근의 자료도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 있잖아요. 자, 이 전세제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채라고 하는 건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것만 따지지만 더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인 간에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이 소위 한 전세제도잖아요. 그 전세제도로 해서 소위 그 빌린 돈까지 따지면 임대인이 빌린 그 돈까지 따지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된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 그 영세상공인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편의점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빌린 돈이 소위 기업 부채로 잡히는데 이것도 사실 다 가계 부채거든요. 그거까지는 거의 GDP 대비 2%인데 이거는 단연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이게 위기 아니냐. 거기에다 외부에 어떤 충격이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외부 충격이 뭐예요? 아까 이제 97년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그랬고, 80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했고, 그래도 2008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대요. 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 미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이 어쩌면 지금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첵첵거리는 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잖아요.
미국 걱정이고 중국 걱정인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한테 결국은 직격탄이 날아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우리가 정부가 그 소위 얘기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뭐 지금 상저하고네. 그리고 어떤 발표해 보니까 뭐 이제 지금 경기 하강을 지나서 지금 이 상승 국면을 뭐 지금 전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 전망이 이제 바뀔 수 있는 변수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만 이제 좋은 쪽으로 전망이 바뀔까요? 나쁜 쪽으로 전망이 바뀔까요? 일단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제 전망이 거의 그냥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바뀐다면 저는 원유 가격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원유 가격이 일단 이제 동절기로 오면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근데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그건 뭐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정말 심각한 이제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도리어 떨어질 수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반대로 이제 소위 GDP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주가 지수도 본격적으로 이제 미끄럼틀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좀 미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조금 짚어주셨는데 고령화 얘기도 좀 자세히 저희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60년대생이 대체로 한 860만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현재 지금 한 63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제 은퇴를 앞으로 10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 대충 한 86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붐 세대 얘기할 때 그 베이비붐을 1958년부터 한 60, 한 5년까지 이 정도 보통 이렇게 보는데 한 70년까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60년대생들이 거의 70년까지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100만 명 정도 태어나면 10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마 860만 명 정도 이렇게 현재 될 걸로 보는데 그 860만 명 정도 되는 그 60년대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5년생, 뭐 아니면 58년생부터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그런 은퇴 쓰나미가 이미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미 시작된 거고 지금 막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그 은퇴한 분들을 채우는 그러한 소위 생산 연령 인구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전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20년 전 정도면 한 2002년, 3년 이 정도잖아요. 그때 한 몇만 명 정도 태어났냐면 우리나라에 한 48만 명 정도 50만 명이 좀 안 돼요. 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45, 그 뒤에 이제 한 10년 동안 45만 명 내외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45만 명이 매년 이제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한 86만 명이 이제 퇴장을 하니까 결국 2명이 퇴장하는데 1명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이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집에서는 또 반대로 이제 부모님을 또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하향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자산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인구 고령화가 이제 이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국방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나라를 지킬 거고 누가 경찰을 할 거고 누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산업 현장에서 생산을 할 거냐, 누가 세금을 낼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다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직접적으로는 당장 뭐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당장 뭐 30년 초까지 가면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뭐 한 30% 이상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까지 뭐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뭐 교사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또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급격한 변혁이 막 있게 될 텐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집값은 그럼 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경제학자로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으로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적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실질 소득의 변화 요인이 있어요. 그럼 인구적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960년대생, 70년대생 뭐 이런 뭐 한참 많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막 늘어나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이제 그 인구는 굉장히 젊은 인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젊은 인구가 자꾸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총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공급이 그만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뭐냐면 이제 소위 실질소득의 이제 증가 요인인데 그 실질소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그 GDP 실질 성장률이 거의 두 자릿수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80년대, 90년대까지 굉장히 거의 뭐 한 자릿수라도 한 자릿수 후반 이렇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초고도 성장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실질소득, 실질 GDP가 상승했다는 건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도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결국 당연히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집 없던 사람도 내 집 사고 싶고 내 현재 갖고 있던 집도 더 키워가고 싶고 또 현재 있는 집도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으니까 주택수가 계속 늘어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한 2010년대 특히 이제 17년 뭐 18, 한 중반부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서울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올라간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인구적 요인은 전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경제 성장 요인도 보면 아니잖아요.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유동성 때문에 첫 번째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요인은 이제 유동성이 특히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나가니까 똑같은 물건은 똑같은 양이 있는데 그걸 살 사람도 똑같이 있고 소득도 똑같은데 돈만 많이 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돈이 두 배로 풀리면 두 배로 그 가격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제 유동성 효과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적 요인 그리고 이제 실질소득 요인 그리고 세 번째로 유동성의 어떤 요인이 있는데 네 번째고 이제 비경제적 요인이 바로 뭐냐면 정부의 정책인 거예요. 이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 계속 잘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현 정부 들어서도 이제 지난해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막 역전세도 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뭐 부도 위기 막 빠지고 여러 가지 실제 뭐 연체율이 막 금융기관에서 뭐 또 제2금융권에서 막 늘어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겁이 이제 많이 난 거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이게 혹시 이제 전면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이제 번질까봐 소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했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해서 뭐 특례 무슨 역전세 뭐 대출도 하고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DSR을 뭐 이렇게 좀 우회하는 방법으로 뭐 50년 만기 뭐 주택담보대출도 뭐 실시하는 또 거기에 더 덧붙여가지고 그런 제도를 넘어가지고 시중은행에게 가상금리를 최대한 낮춰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막 조치를 막 취하니까 그러한 정책 효과로 이게 최근에 약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게 계속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 우리 그 이 기자님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전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의 비우호적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게 맞을까? 우호적이라 생각하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더 하시는 거고요. 플러스해서 그 현 정부 아니 앞으로 이제 미래 정부가 계속 부동산 시장을 계속
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계속 사셔야 되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그 하향 안정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충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폭락 얘기해 주셨는데 집값 이제 부채발로 부동산이 이제 폭락할 경우에 어떤 분이 가장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제일 위험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가계 자산 중에 한 14.4% 정도 되더라고요. 한 이 정도가 지금 부동산에 지금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높으냐면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일본 같은 경우 한 30% 내외예요. 선진국들은 다 30% 내외고요.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중국. 중국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게 거기도 한 75%인데 중국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근데 중국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욕한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지금 뭐 가계부채 아까 제가 200%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도 안 되거든요. 한 80%도 안 돼요. 가계부채가. 거기는 도리어 이제 가계부채보다는 이제 소위 기업부채가 한 130%, 140%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한데 가계부채는 도리어 그리 높지 않아요. 도리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주식의 일부 뭐 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뭐 예전처럼 IMF라든가 뭐 1980년도에 그런 경제 위기가 오면 뭐 주식 시장도 같이 이제 크게 출렁거릴 테니까 뭐 그것도 이렇게 안전한 자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단 부동산 먼저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다 위험한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뭐 떨어져도 그만 올라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소위 이제 영끌이한 이제 젊은 우리 세대가 제일 걱정이에요. 계속 지금도 뭐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뭐 계속 집사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그게 그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같아도 저는 그 정책 담당자들한테는 꼭 묻고 싶어요.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자산 손실을 입으면 이 젊은 세대를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중국 정부도 지금 젊은 세대를 책임 못 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한 상황,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더군다나 실업률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인구 고령화되니까 뭐 노인 인구가 많이 퇴장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인구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이 적는데 왜 일자리는 부족하지?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젊은이들의 그 실업률이 뭐 중국처럼 높지 않다고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 불안정한 그 일자리 여러 가지 이 소위 얘기하는 인턴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임시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직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현재 그 부동산에 지금 뭐 한 2017년 이후에 막 3배 막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뭐 내가 혼자 나만 나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다 덤벼들었는데 그게 지난 정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새로 들어선 정부도 비슷한 그러한 정책에 실패를 하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진통제 주고 뭐 아니면 뭐 혈압 강화제 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GDP 대비 가계부채 80%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순수한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만 해도 한 105% 정도 되는데 그걸 80%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가 의도적으로도 지금 부동산으로 쏠린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구조를 좀 더 첨단 산업 쪽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크게 한번 터지면 엄청난 그러한 피해자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그 부채의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채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돼버리면 내 부채의 실질 규모는 더 늘어나잖아요. 내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한 48% 정도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 68% 정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뭐 소비 주도형 경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48%면 거의 GDP 대비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생산활동 전체가 다 위축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 규모를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 이제 부채를 이렇게 늘렸다는 거는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화랑이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산업 구조가 전부 이 건설 부동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 위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인구 고령화 관련한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의 자원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막 이렇게 산업이 경도돼 버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시점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 경제 위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위기를 위기대로 인정하고, 드디어 이제 구조조정하는, 체질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은 그럼 이렇게 위기일 때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어떤 체질 개선, 구조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이제 항상 세상을 볼 때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장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변 국가들이 다 지금 책각거리는 시한폭탄이고, 내부적으로도 시한폭탄을 하나 지금 우리 갖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고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부채는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태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터질지, 중국이 먼저 터질지, 아니면 미국이 먼저 터질지,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또 전이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제 책 그 예정된 미래란 책의 부제가 뭐냐면 4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이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4가지 뉴 노멀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꼭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를 보면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에서 지금 3번째 초거대 혁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00년 전에 농업혁명,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혁명. 일부는 지금 디지털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저희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소위 디지털 기술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소위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노인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양극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은 기후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게 4가지인데, 이러한 큰 4가지의 거대한 흐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실생활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된다.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현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